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영부인들입니다. 영부인 하면 표준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문틈으로 딱 보니까 막 악을 지르면서 팍 던지는 거예요. 아, 실제로 날았다. 이분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어요. 탐욕입니다, 탐욕. 밥에다 금가루 뿌려 먹는다. 에메랄드 사파이어 좋아하고 얼마나 화려했길래, 그죠? 이야. 우리 내외도 5.18의 희생자다. 이거 너무 멀리 가신다. 진짜 이미지가 비슷하시네요. 이쁘다. 이쁘다.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 이야. 도대체 이 얘기는 어떻게 알아? 요즘 제일 궁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 전부터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들이 관심을 많이 끌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오늘 좀 대답 까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래 좀 현직에 강한데 현직 위주로다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오신 최진 원장님이 자칭 영부인 전문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칭이 아니라 타칭으로 해주시죠. 대한민국 영부인을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파도 특이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은밀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렇죠. 오늘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자,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프렌치카가 아니, 사실 입에 참 담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안 붙죠? 잘 안 붙어요. 첫 번째 영부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영부인. 저만 해도 이 프란체스카 여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 거의 없고 그냥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영부인이시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굉장히 좀 낯설은 인물이세요. 일단 성함은 프란체스카 오너 리. 리는 이제 성.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성을 그렇죠. 딴 거고요.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네, 멀리서 오스트리아. 왔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그때만 해도 사실 1940, 50대 이때쯤이잖아요. 33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인과 결혼도 그러니까요. 신기하지만 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영부인이 또 외국인이야. 그렇죠.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두 분이 25살 차이가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 차이 나구나. 근데 연상이시잖아요. 근데 첫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낯선 한국까지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가깝지도 않잖아요. 나라끼리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저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과 그때 한국 완전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쵸, 그때 그쵸.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네네. 나라에 이제 막 신생 독립국 정도인데 거기를 그래도 나름 유럽에 있는 국가 출신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혼을 해서 여기까지 온다고 마음먹는 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고 한국 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결혼 안 했을지도 모른다. 하와이라서 결정한 거다. 그럴 수 있다. 요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1933년 스위스였는데 그때 이제 유럽에 일정이 있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레스토랑에. 프란체스카 여사도 엄마랑 같이 와 있었고. 근데 이제 레스토랑이 꽉 찼습니다. 만석. 네. 맛집인가 보다. 맛집이요. 네, 아주 엄청난 맛집이었나 보네요. 웨이팅하는 거. 네, 그러니까 웨이팅이 있다가 어쩌다 보니 한 테이블에 합석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저 한국인데 프린스 리예요. 기본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외국 나가고 자기소개할 때 프린스 리라고 해요. 본인 소개를. 왜냐면 굉장히 손이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만 전주희 씨였고 본인도 왕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를 프린스 리라고 합니다. 프린스 리라고 하니까 관심이 좀 갔겠죠? 사실 가서 이제 계속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질문을 했대요. 계속 물어봤는데 막상 이승만 전 대통령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갔대요.
근데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현지 언론에 이승만 박사 얘기 다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주소 물어물어 알고 전화하고 계속 편지하고 이렇게 빨라집니다, 속도가. 프란체스카 여사가 되게 좋아했군요, 저분. 네,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내가 가진 게 없다. 괜찮아? 했는데 괜찮다. no problem. 아마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좀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때 그렇게 해고를 하더라고요. 괜찮다는 거 하고 보니 사람 같은데? 진심이다. 네, 진심이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미남이었습니다, 사실은. 역대 대통령이 아마 아니 정말 고민남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학벌이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워싱턴 대학의 석사, 박사 이런 정도의 학벌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합니다. 사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학석박 다 합쳐서 끝내는데 5년 반 걸렸습니다. Within the heart of me, all too soon. 그 당시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의 별명은 네. 호주댁이었습니다. 호주 때? 이게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출신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 오스트레일리아랑 오스트리아랑 헷갈렸던 거예요. 모를 수 있지. 그래서 이게 호주댁이라고 이제 됐던 부분이고요. 호주댁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한국어를 잘 못한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일부러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프란체스카 여사의 며느리 되는 조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을 오스트리아 분으로 아시기보다는 호주로 잘못 아셔가지고 호주댁 하시니까 나 호주댁 아니야, 한국댁이야 그러셨고. 사실은 어머님이 우리말을 잘 하셨어요. 우리 그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하실 때도 그렇고 워싱턴에서도 그렇고 한국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그때 그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우리말로 이제 하신 거예요, 주로. 어머님이 이가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모시고 갔는데 그 15분이 빨리 들어갔어, 우리가. 어머님이 이제 서양 분이시니까 착각을 하신 거죠. 우리말 잘 못하시는 줄 알고. 아니 벌써 왔어? 나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미안하다고 자동차가 막힐까 봐 조금 일찍 출발했는데 아유 이렇게 그냥 일찍 오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 차영근 박사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온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당시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된답니다. 프란체스카 우리 여사께서 네네. 오늘 이 사람 눈가리와 주둥이가 아프지 않지만 배때기와 대가리가 아픕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장난으로 비속어를 가르쳐 준 거죠. 그렇지. 네. 이게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예. 눈가리. 네. 딱이죠. 프란체스카 여사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경호원들이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흥정하게 둘러보는데 경호원들이 정호반한테 막 손짓을 하면서 야 바가지 몽땅 치워 비싸게 받든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럴 정도로 주위에서도 완전히 한국말 모르는 걸 보고 아주 망신 주고 묘하게 좀 골탕 먹인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아들었으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알아들었다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한 소문이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외국인 영부인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 라고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치스러울 거다. 아마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좀 보면은 한복.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옷인지? 한복이네요. 한복 아니에요? 네.
한복. 예사로운 한복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약간 고가. 뭔가 반짝반짝한 것 같기도 하고 문양도 들어가 있고요. 이 한복은 언제 산 걸까요? 네. 언제예요? 요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요 한복이랑 또 다른 한복을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인 이거 오. 취임식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뭐 파티 중인 것 같은데요? 젊은 시절에 프란체스카 여사님이 입고 계셨던 한복이랑. 지금 좀 계속 연세가 들어가고 있는 사진들이거든요. 네. 근데 한복은 같은 한복입니다. 그래요? 컬러가 달라가지고 저렇게 보이는구나.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올 동안 한 한복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 거고 사실 40년 동안 하와이에서 살 때 쓰던 세간사를 그냥 가져오셨대요. 아하. 네, 뭐 식탁부터 뭐 옷장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냄비 그릇 뭐 이런 것도 그냥 쓰던 걸 갖고 왔다더라. 이 옷은 1942년에 사셔가지고 40년 입으신 다음에 저를 주셨고요. 이게 어머님 들고 다니시던 핸드백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잘 카프라치 해서 써야 되는데 우선 손때가 묻은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맨날 그렇게 꼬매드리니까 한 번은 속옷을 꼬매가지고 침대 위에다 갖다 놨대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재호가 이 누더기 속옷을 마미가 나보고 또 입으라는 거라 그러면서 역정을 내셨대. 어머님이 아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도 물 조금, 전기 조금, 기름 조금, 간장 조금, 뭐든지 고추장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어쩔 때는 내가 한국 사람인지 우리 어머님이 한국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셨어요. 정말 영부인이신데 그렇게까지 짠순이셨을까 하는 의문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크게 와전이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좀 검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란체스카 여사라는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돈 이렇게 좀 화려한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성향이면 미국에서 한국 사람 이승만은 결혼을 못하지. 왜냐면 한국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미국에서 벌이가 뭐 이렇게 넉넉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막 살아요. 거기서 뭐 여유 있게 돈을 써봤겠냐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의 나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통령이 된 건데, 아니 뭐 당시에 뭐 화려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나라 뭐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데도 뭐가 없고 속된 말로 뭐 부정 축제를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축제를 하는데 아니 돈 줄 사람도 없었어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사치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검소한 생활이 이승만 대통령이랑 미국에서 살면서 다 아마 몸에 뱄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는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국민들에게 이방인데다가 별로 네. 소통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좀 비호감 비슷하게 가졌죠. 네, 더군다나 이제 6.25 때 이승만 대통령 마침 다리 끊고 막 도망갔다 살려고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서둘러서 또 하와이까지 가지고 해버리니까 와, 대한민국 국민 버리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나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70년대 이제 귀국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자꾸 챙겨줬습니까? 공개적으로 생일 축하 파티도 청와대로 초청해서 프란치스코에서 열어주고 이렇게 자꾸 함께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 높기 시작하고 호감도가 올라가기 이제 시작한 거죠. 자, 프란치스카 여사가 비판적인 여론을 받았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영부인도 있습니다. 65.4%.
네, 2007년도에 실시했던 영부인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영부인 중에 한 분이 어마어마한 득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야. 차이가 진짜 많네. 그러니까 뭐 1, 2, 3위를 얘기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그냥 압도적이네, 압도적. 1위가 자 누굽니까? 유경수. 네. 유경수 여사. 대한민국 영부인의 어떤 표본이라고 불리는 유경수 여사께서 1위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고등학교까지 졸업 후 이종사촌의 소개로 당시 소령이던 박정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3남매를 낳아 따뜻하지만 엄격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며 청와대에 입성, 영부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경수 여사의 로맨스도 프란체스카 여사 못지 않았습니다. 서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 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초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재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경수 여사 집안에서 당연히 반대를 했는데 반대했다고 같이 가출을 해요. 아, 두 분이 동반 가출을 했어요? 네, 가출을 해가지고 결혼식은 했는데 친정아버지는 그 결혼식에 오지 않았고요. 사위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가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지만 유경수 여사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보면 뭐랄까 이게 딱 그냥 영부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그죠? 네. 네, 표준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오래 했잖아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한 18년 정도. 네. 아주 활발하게 사회활동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론 한국이나 동양에서 최고 이미지하면 어머니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언제나 생각나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게 혹시 그 립스틱 짙게 바른 유경수 여사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18년 동안 한 번도 목걸이를 한 적이 없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귀걸이는 좀 했죠. 그 정도로 이제 꾸밈이 없는 그런 어머니 모습. 이경계 선배님은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신가요? 거의 동시대에 살았죠. 네. 저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아마 영부인으로 계셨던 시대에 살았는데 나 환자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이 조금 기억이 남습니다. 네, 나 환자들을 도운 사업, 그때는 구라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나 환자 중에 한 87개 정도 있었고 나 환자들 한 2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 여사가 방문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1971년 한 겨울에 나주적인 나 환자촌을 방문을 해 봉사활동 한 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가져왔던 귤을 나눠주는데 그때 이제 하나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귤 하나 이렇게 줄려다가 멈칫하더니 뒤돌아서서 다시 그것을 딱 까가지고 하얀 종이 접시에다 담아서 줍니다. 왜냐면 하나운이 손이 없거든요. 다 뭉개졌기 때문에. 근데 그 귤을 받으면서 딱 유경수를 한점 바라보는 그 눈, 그 눈물이 맺혀서 그 감동은 그 눈물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옆에서 배석했던 그 청와대 경호관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사실 유경수 여사는요, 네. 그 비서들을 아주 힘들게 했답니다. 그 이유가 유 여사가 직접 국민들의 민원을 네네.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이제 네네네. 인터넷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엽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엽서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매일 온 엽서의 답장을 10통씩 직접 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해 유경수 여사가 홀로 처리한 민원의 건수 5,000통이 넘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경수 여사님의 조카이기도 하고 옛날에 좀 모셨었어요. 홍소자입니다. 유 여사님이 워낙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시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거 하나 소홀히 하시는 게 없이 이건 답장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한번 우리 가볼까? 뭐 이런 식이셔요. 그러니까 그냥 민원이 자꾸 쌓이지. 처음에는 몇 장 오든 게. 수혜직을 갔다 오셔가지고 병이 나셨다고요. 하여튼 신문에 나오는 어려운 사정들은 다 챙기시니까 사람 미칠 지경이 지금처럼 신문이 많을 때는 아니거든. 어떤 때는 싹 안 드렸지 그런 걸. 싹 뭐하다가 안 드렸지?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날 도울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이 몰라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냥 쓰러져도 난 몰라요 그러고. 많기는 진짜요? 많네요, 5,000통이면. 근데 한 명이 5,000통의 답장을 썼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우리 영부인이 어디서 어떻게 돈이 나서 몇천 개의 민원을 처리했을까? 이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유 사께서도 뭐 비자금이 좀 있었습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나 특활비라고 그게 사실은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거든요. 받아서 그럼 쓰면 돼요. 네네네. 아무도 몰라 보지도 않아.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 집행 내역을 낱낱이 적은 아주 자세히 적은 격리장부가 30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냥 영부인의 지금 장부가 야. 세상에 공개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네요. 보시면은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쓰시는 가계부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 보면 업계동문 1, 2호로 대금 이렇게 써 있고 수술비. 여기 보면 김정규 경기도 의정부시 수술비 그러면은 의정부에 사는 김정규 씨의 수술비 수술비를? 그때 돈을 10,000원을 내가 줬다 이거잖아요. 저 밑에 보면은 정상윤 나주여중 3학년 학비 그러면 이 학비를 18,160원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73년도면 예. 나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나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편지 보내보시죠. 편지 보냈어야 되네. 특활비하고 말아보는 거죠. 그렇네. 많이 도와주셨네. 이 박정희 대통령이 20만 원을 매달 준답니다. 수표로. 20만 원을? 예, 그럼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야. 지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출 내역을 어떻게 정하냐면 편지가 오잖아요. 그럼 편지를 보고 본인이 선택해서 여기는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곳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규 씨 의정부에 사시는 나주 여주. 여기를 이제 유경수 여사가 자 여기다 돈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비서관이 수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사님이 시키는 데 가서 돈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수표를 은행에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빳빳한 신권. 원래 이렇게 띠지 묶어가지고 신권을 주면 좋은데 근데 유경수 여사가 생각하기에 저 어려운 사람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빳빳한 신권을 주면 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테니 헌돈을 갖다 줘라. 그래서 신권이 아니라 헌돈을 좀 갖다 줬다고 하죠. 근데 저게 어쨌든 특활비라는 게 영수증 없는 돈이니까 막 써도 되는 건데 저거를 저렇게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다 썼다. 아까 보면 어깨동무 구독료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독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대신해 준 거. 예,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작성을 한 거 보면 이 특활비를 특활비처럼 안 쓰고 정말 이제 정부 예산처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특활비에 씌워져 있는 안 좋은 프레임들이 많잖아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돕는 데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결백하게 청렴하게 이렇게 다 기입을 하신 걸 보니까 약간 좀 낯설기도 하네요. 원래 특활비는 영수증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또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이렇게 관례 비슷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기록을 한 거는 실제로 어떻게 쓰여 왔는지 스스로 보기 위한 거지. 개인을 위한 용. 예, 개인을 위한 이제 그런 가계부 가능성이 같은 데 있습니다. 쓰는 거죠. 그만큼 그 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용의주도하게 사용을 해왔다는 이제 증거죠. 유경수 여사가 정말 인기가 많았던 영부인이었는데 안 좋은 여론도 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컴플렉스가 있었죠.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좀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이 보기에 어디 가서 연사료다 초청을 받아서 얘기를 하게끔 생겨 있는지 살펴보세요.
조리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처지인데 내가 여러분께 그 발랄한 젊음을 좀 더 나누어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때만 해도 뭐 아주 심하게 사투리를 쓰진 않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충청도 사투리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충청도 하면 사투리 이미지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좀 느릿느릿. 느릿느릿하고. 왜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아마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또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공식 행사가 많아지니까 이제 대중들이 우리 여사님 말투가 표준말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약간의 컴플렉스가 되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 발음 교정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아나운서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MBC에 강현숙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매일 전화해서 이제 발음 교정을 받는데 문제는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집 전화도 있는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교환 요거. 그러면 교환수가 맨날 어느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강현숙 아나운서 돌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상한 아줌마가 매일 강현숙 아나운서 찾지? 이래서 그 교환수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설처럼 뭐 흘러나오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유 여사가 어떤 것을 유행시켰는지. 머리죠, 머리.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유경수 올림머리. 여사라면 그렇게까지 올렸나요? 누구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 닮았어요.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 머리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우리 요새도 결혼식 가보면은 최근까지만 해도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이에요. 헤어스타일이잖아요. 그 머리가 저때 유경수 여사 머리를 보고 고관 대작 부인들이 따라하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썰들이 있죠. 우리 한성윤 씨도 오늘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신용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따라서 올림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드디어 알아봐 주시네요. 어떤가요? 저 정도까지 올리셨어야 되는데. 모자란가요? 아쉽다. 유경수 여사가 유행시킨 게 저 머리 말고 또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가요? 나왔다. 네. 한복. 저기 이제 퍼스트레이디의 교과서다. 패션. 한복 패션. 유경수 여사 패션을 많이 따라하는 거고. 그리고 목이 이제 길고 호리호리해가지고 한복 입은 모습을 이제 그 당시에 대중들이 하계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고관 대작 부인들이 머리는 따라했어요. 근데 사실 목 긴 건 어떻게 따라 못 하잖아요. 지금은 막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목을 좀 길어 보이게 하려고 한복을 좀 깊게 파달라고. 이렇게 뭐 주문을 좀 했다고. 스타일을 따라하기 위해서. 저 스타일을. 영부인들이 보면은 어떤 이런 이 의상, 패션에서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가 최근에 저희 그 멜라니아 여사의 어떤 패션에 담겨 있는 메시지도 굉장히 좀 세계인들에게 주는 게 좀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첫 취임식 때는 하늘색 정장으로, 그거는 바로 애국주의랑 글로벌리즘을 상징했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재선을 했을 때 긴 모자 챙이 있는 그거 너무 이상한 순간 트럼프가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안 닿았죠? 그 창 때문에. 그 의미는 강도 높은 주목과 비판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라 하면은 반대만 해야 한다는 이런 인상이 우리한테 새긴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되어 있는 점 같은 것을 앞으로도 많이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대통령께 전해드리고, 또 그분이 경상도 분이고 해서 고집이 세신 것 같아서요. 또 국민들이 정 못마땅하다 하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는 아량을 가져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1970년도 유경수 여사께서 발행하신 어깨동무사의 기자로 근무한 김두호입니다. 어깨동무는
유교사한테 오는 편지, 소년들의 편지들 중에는 읽고 싶어도 책이 없다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책을 발행하게 되었거든요. 그 대통령실로는 못 보내고 비서실로는 유경수 여사 앞으로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곧이곧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옳은 소리를 해가지고 미움을 샀다 하는 얘기가 청와대 기자들 귀에도 들어갔어요. 유경수 여사가 야당입니다 하는 게 기자들 입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나왔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는 뭐 불문율이네요. 불문율이야. 내가 가장 들어간 사람은 임자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예. 여사님을 두려워하셨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윤여사가 본인을 청와대 제1야당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제1야당. 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이제 제대로 날라고 그랬는데. 그때 된다는데. 그때 시대는요, 아버지들이 웬만하면 제대로 던졌어요. 웬만하면 제대로 던졌어요. 세다. 버스리도 아니고 잿더리에 맞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잿더리가 실제로 날아다녔냐? 그건 사실 같아요. 잿더리가요? 여러분, 잿더리가 날아갔습니다. 실제로 잿더리는 날았다. 1966년 10월 20일경입니다. 1966년대. 날짜도 있나요? 잿더리. 원래 그때는 청와대 2층에 관저 아닙니까? 네네. 위에 좀 소리가 들리길래 큰 소리가 들리길래 비서가 올라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점점 다가갈수록 유경수 여사의 아주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움찔하고 갔더니 안방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문틈으로 딱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막 빡빡 팔더니 막 악을 지르면서 잿더리가 팍 던지는 거예요. 벽에서 또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 후 이제 3일 후에 필리핀에서의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영부인이 다 참석한 7개국 정상회담인데 이때 유경수 여사 안 데리고 왔습니다. 참모들이 전부 이동훈 외무장관으로 가서 가셔야 됩니다. 이때는 의무적으로 부부 동반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때 절대로 안 데려가. 나 이번엔 안 데려가. 끝끝내 혼자 가셨는데. 당시 이제 시중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싸우니까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을 앞글자를 따서 육박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야, 그 말단에 육박. 유경수, 박정희. 그렇죠. 근데 유 여사가 좀 놀라운 게 말이죠. 쓴소리를 할 때는 상당히 정보를 영주도하게 보습니다. 일단 본인이 직접 가보거나 크로스체크하고 조간신문 다 보고 두 번째는 제2부속실에 일일 보고를 하게 합니다. 주로 어떤 보고냐? 시중에 떠도는 루머, 소문, 여론, 요까지 다 정리해라. 라고 한 다음에 이게 다 취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일주일 후에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치는 거지. 그죠? 예. 국정에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들을 때는 잔소리. 바가지. 근데 한 번은 중요한 사건인데 김정일 중앙정부에서 올라온 보고하고 유교서에 올라온 보고하고 다른 겁니다, 내용이. 근데 이때 과연 어느 쪽이 맞느냐는데 결국은 유경수 여사 정부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때 훨씬 더 신뢰를 하게 된 거죠. 굉장하네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처럼 비춰지지만 맞아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소거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1년 후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장모님의 팔순잔치에서 아내를 추억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어머 옛날 노래. 우악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지나긴 그 세월 나를 울린다 여울의 아롱젖은 이즈러진 조각들 저 우는 것 같은데요, 약간? 안 나온단 말이야. 출랑 모임에다. 잠깐, 예. 중간에 좀 웃으시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슬퍼 보이기도 하네요. 눈물을 감추기 위한. 그쵸. 이제 노래 부르면 아내를 떠올리는 듯 눈가가 살짝 그죠 이게 촉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엔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 슬퍼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시대를 겪었던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저희에게 보여줬던 어떤 그러한 진실된 모습과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자, 유경수 여사와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반면에 가장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영부인은 누구였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1997년 실시했던 가장 바람직한 영부인상 설문조사에서 이순자 여사가 1.0%로 최하위 영부인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또 10년 후인 2007년에 실시한 영부인 인기순위 조사입니다. 이순자 여사께서 또 꼴찌예요. 이번엔 심지어 0.8%입니다. 1%가 안 되네요. 이게 여러 번의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분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분을 상징하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그 유경수 여사와 달리 이순자 여사는 아주 화려했던 모습으로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궁금하네요. 아이고야. 화려하네. 저 거의 왕비들이 입는 한복을. 프란체스카 우리 여사님부터 지금까지 한복을 쭉 봤잖아요. 그중에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한복인 박술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신 고이리자 선생님 댁에 제가 제자로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 이순자 여사님 한복을 만들 때 기억을 해보면 치마는 이렇게 팔랑개비 재단이라 그래서 파티복처럼 꼭 유독 이순자 여사님께서 화려한 걸 좋아해서 많이 제가 이제 한복을 금박을 찍어도 날아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거기다가 막 봉황 딱 해갖고 막 금단추 달아갖고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의 한복치고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좀 가격도 많이 나갔겠죠? 실제로 비싼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하고요. 네네네. 실제로 패션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저런 모습으로 자꾸 TV에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당연히 굉장히 사치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순자 여사가 아버지가 이규동 장군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산 거예요. 당시에 장군의 딸이니까. 아버지도 장군이야. 남편도 장군이야. 그렇죠. 40대 초반인가에 영부인이 됐을 거예요. 한참 돈 쓸 때. 그때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가 막 될 때. 그때 아주 경제가 잘 돌아갈 때였죠. 그러니까 막 번쩍번쩍 블링블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의상뿐만 아니라 액세서리까지도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만큼. 진주,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이런 거 이제 보석을 굉장히 자주 착용도 했었고 이때는 여성지 인터뷰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 까띠에 까띠에 손목시계 차고 나와가지고 가격을 보면은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가격이거든요. 이제 당시 기준으로 80
80만 원. 당시 표본 급여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당시? 네. 1980년대 월급 봉투를 받던 그런 시절이죠. 뒤에 보시면 이제 월급이 얼마인지 예전에는 신문에 보면 나왔어요. 직종별로 맞아. 월급이 네. 얼마였는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악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51,500원. 이경수님은 이제 51,000원. 아주 8,000원 받았어요. 출연료. 출연료 8,000원. 예. 여기 이제 국회의원 87만 원 있네요. 야.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 기준으로 하면 요 80년대 초반이라 그러면 한 13만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까기의 시계가 80만 원. 네, 80만 원. 아까 80만 원이 이제 국회의원 월급이었죠. 월급이랑 손목 시계로 딱 차고 나오다 보니까 박탈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안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까기를. 왜냐하면 이게 2013년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안 낸 거를 저 법을 개정해가지고 받아내야 된다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압수를 해가지고 공무에 처분을 했습니다. 보석이 108점이 나왔고 시계가 4점이 나왔는데 그 4점의 시계가 다 까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까기보다 더 비싼 시계도 많을 텐데 유독 이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걸 써서 그런가? 이게 보면 가운데 13이 있잖아요. 네네. 시계인데 13이 있네요. 그죠? 99년에 생산된 까기의 100주년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럼 한정판이면 또 훨씬 더 비쌌을 것 같은데. 3,200만 원에 매각됐다고 합니다. 공매에 처분했을 때 3,200만 원이니까 그들이 구입했을 때 가격은 더 비싸죠. 더 비싸죠. 더 비싸죠. 예. 근데 8,000원 받고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8,000원 받고, 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런 시계라든지 뭐 옷을 말해도 무슨 돈으로 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개인 돈으로 샀을 리가 만무한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특활비가 아니냐.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 탈취 과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 인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영부인이 좀 수수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영부인 그게 안 돼요. 좀 수수하게.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살아왔기 맞아요. 때문에 또 그걸 또 버리기가 좀 본인도 자제하고 싶은 욕구가 없고 그게 이제 사실 주변에서 주변에서 참모들이 여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여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럼요. 어려워. 안 됩니다. 안 그래서 되죠. 아마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때는 뭐 목숨 걸고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순자 여사가 이제 강남 땅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킨 원흉이라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빨간 바지 사모님. 예. 빨간색은 좋아한 거는 확실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빨간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좋아하고.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게 뭐냐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땅을 사면 몇 달 후에 금방 땅값이 사정없이 올랐다. 두 사람이 그때 누구냐? 1980년 8월에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니까 딱 그 옆에 앉아 있다. 사실 이제 어디에 개발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알고 그걸 있는 거네. 미리 알고 사실 저기 개발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미리 땅 사나. 그냥 돈이 몇 배, 몇십 배가 분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11월 이후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제일 파워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 개발 계획서를 전부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 좀 반칙이네요, 반칙. 더 화가 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있습니까? 망언을 좀 많이 했어요. 망언을 망언 제조기였죠. 네. 2019년에 네네. 인터뷰에서 네네.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순자 여사의 답변이 이게 굉장히 충격적. 그래요? 이제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전두환이다. 이야.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대에 그런 말을 누군가 했다면 정말 큰일 오고 큰일이 났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SNS나 댓글 시스템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죠. 네, 지금이었다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고. 막말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스님한테 5.18 때 희생됐었던 분들 천도제 같은 거 증인해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고 서술을 하냐면 우리 내외도 5.18의 희생자다. 이거.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해버리니 이거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이거 엄청난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순자 여사가 이전 영부인들하고 달랐던 게 이 패션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대통령을 지각철학하는 일명 공격적인 내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정말 많았거든요. 공격적인 내조. 예.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 사진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나요? 나와 있어요. 제일 주인공이 여사님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유경수 여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요? 뒤에 계시네. 네네네. 사실 이순자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앞에 공식 행사장에서 항상 앞쪽에서 걸었답니다. 그 대통령보다 반보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 이제 국민들에게 항상 눈에 띄는 거죠. 그게 이제 영부인들과 굉장히 다른 점이었다고 볼 수 사실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뒤에서 좀 걸을 법도 한데. 근데 원래 저게 의전상 안 되거든요. 대통령 그렇죠. 앞에가 뒤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저거를 대통령 옆에 있는 의전 담당한 사람 다 알아요. 그럼 원래 가서 여사님 뒤로 빠지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저 사진이 나온다는 건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50 때도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대 위에 육사 있고 육사 위에는 보안사가 있고 보안사 위에는 여사가 있다. 그러면은 여사가 원탑이잖아요. 그렇죠. 이순자 여사는 뭐 때문에 저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뭐 내가 뭐 하나를 만든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할 수 있었냐 봤더니 아버지가 이규동 장군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육사 극기수 리더긴 했는데 공부는 꼴찌예요. 장인인 전 이규동 장군의 덕을 많이 봤다는 거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본인이 남편을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11년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처가살이합니다. 11년 동안. 그래요? 다 뒷바라지였어요, 이순자 여사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사님이 가장 앞에서 걸으실 때 대통령마저도 그거를 말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실세 오브 실세였다. 뭐 꼭 전 대통령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얘기로 가면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밤새 얘기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영부인이 더 주인공이 되는, 더 앞서 나가는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이 썩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게 굉장히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적극적이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쇼맨십도 강하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땡 하고 나오는 거. 땡전 뉴스. 땡전 각하. 전두환 각하는 오늘도 밝게 웃으시며 빗자루로 손수 도로를 쓸고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게 앵커가 9시 땡 치고 했던 멘트예요. 근데 방금 제가 했던 이 멘트를 했던 이날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이때 이제 소련군이 민항기를 격추했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었고 이때 269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날 첫 헤드라인이 전두환 대통령 도로 쓸었던 얘기.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무한무치한 궤변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야만적인 음모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품 수색마저도 악랄하게 방해만 하고 있어 우리 온 국민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 있습니다. 저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도 데스크랑 엄청 고민한 거죠. 보도국장이 야, 오늘 비행기를 일본으로 가야 되냐, 땡전 또 일본으로 가야 되냐. 그러다가 땡전 대통령은 빗자루로 길을 쓰셨는데 그런데 비행기는 떨어졌으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전두환의 그 동정이 담긴 KB 방송국에 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땡전으로 가야 되는데
전두환의 동정이 2번째로 나간 겁니다. 담당 PD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정도로 일단 1번으로는 전두환, 땡전. 2번으로는 또 한편, 한편이었나? 예. 예. 자, 사실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말이죠. 방송 탄압이 연예계에도 좀 있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순자 여사와 관련된 영화나 노래들이 빛도 못 보고요. 금지 처분 당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심수봉 씨의 노래 또한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홀로 가는 길은 너무 쓸쓸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가을은 소리 없이 이게 혼자의 가을. 제목 때문에 금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순자나 뭐 피해가지 왜 왜 이렇게 하필이면 났을까? 순자였을까? 아니 근데 흔한 이름이잖아요 사실. 1979년에 개봉했던 순자야 문 열어라. 예, 영화도 있었죠. 영화요. 예. 네. 이거 상영도 못하고 당연히- 간판을 내려 했고요. 이거는 저 순자의 노래보다 더 심한데? 순자야 문 열어라. 뭘 시켰잖아요. 당연하죠. 이건 개봉 못하지. 명령어니까. 예, 이건 개봉 못하지. 그 순자의 가을 이 노래가 이제 금지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그냥 제목 바꿔서 박미한테 줍니다. 올가을에 사랑하를 바꿔서. 그래서 그걸로 안. 그래서 거기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네.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너무 쓸쓸해 근데 그때 그 박용식 씨가 그 닮았다고. 배우이신 그분이 이제 그 헤어스타일이 좀 닮았다고 해가지고 헤어스타일이랄 게 있나요? 말씀을 백마 탈모인들에게 아니 두상이지 두상. 몇 년 동안 방송을 좀 못했죠. 근데 솔직히 박용식 씨는 많이 닮았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박용식 씨 아주 많이 닮습니다. 비슷하죠. 사실 예. 근데 제가 또 이 학창 시절에 봤던 그런 것들에 의하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과외 금지가 있었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과외 금지 정책 내용입니다 이게. 아, 불법 과외. 과외 학부모 모두 규제 대상.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교육이 워낙 좀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대학생 과외든 아니면 학원 과외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안 그런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느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론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정책을 좀 내놨던 것 같은데. 유시민 전 장관이죠. 유시민 씨가 신군부가 했던 것 중에 그나마 대중에게 호감을 산 거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 그게 과외금지다. 과외금. 요 정책은 호감을 많이 가졌었던. 호응을 많이 했어요. 네. 본인도 근데 안 지켰잖아 이거. 본인도 지키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입주가해로 불법 비밀 과외 뭐. 좀 지하로 내려가. 그렇죠. 지하로 내려가 버리는. 이제 학부모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네네. 소위 별의별 수법들을 다 사용하는 거죠. 이제 수업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올빼미 과외가 생기고요.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오가면서 공부하는 고속도로 과외가 있었답니다. 멀미나지 않나 이거? 차에서 뭐 읽으면? 그리고 이 과외교사들이 친척을 가장해서요. 그냥 입주과외를 하는 거죠. 저때 과외 금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과외하다 걸리면 회사 다니는 분은 회사 잘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세무조사 만든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재수할 때 수학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루는 막 하다가 야 뭐 예전에 80년대에 과외 금지 뭐 이런 거 했는데 자긴 다 했다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 자제들을. 근데 자기는 할 때 그 사모님이 딱 그런데 엄마가 선생님 우리 집 오시다가 그때 누가 잡았거든요. 누가 잡아서 어디 가세요라고 하면 우리 애 아빠 이름 대면 그냥 프리 패스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못 잡고. 아 그런 거죠. 애먼 사람들만 잡는 거네. 제 또래의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이때 과외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가격을 물어봤어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1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때는 위험수당이지. 네. 위험수당 때문에. 아니, 걸리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고액이었었던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위 관료나 이제 법조계 아니면 뭐 교수나 사업가 등 고수익군 부모들을 둔 자식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과외 팀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이순재가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외 팀을 꾸리고 전두환의 연희동 집에서 비밀 과외를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의 딸과 동창인 군의 말에 의하면요. 과외팀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전두환 씨의 큰아들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딸 전효선은요. 같이 공부하던 윤상현과 결혼했다. 뭐 그나마 국민들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정책이었는데 뭐 말만 또 번지르르 하고 실효성은 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그 이순자 여사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네. 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독재 정치가 이제 끝이 나고 이순자 여사도 영부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위임하는 전두환 대통령도 함께 나란히 직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마 이 김옥순 여사에 대한 사람들의 첫 느낌은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와 이쁘다. 아 이쁘다. 아마 요거였을 거예요. 미인이시네. 키가 크고 달걀형 얼굴의 미모인 김 여사는 평소 한복 입기를 좋아하는 편이며 주위에서 조금만 웃겨도 금세 얼굴이 빨개져 수줍음이 많은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누구랑 좀 닮지 않았나요? 달랐어 정말? 생각나는 얼굴 있어. 옆에 비슷한데요? 진짜 이미지가 비슷하시네요. 근데 고두심 씨는 뭐 방송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87 이후니까. 네. 하여튼 미모가 좀 많이 돋보였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처음 관심을 갖는 거였다는 거군요. 이제 이순자 여사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외모 콤플렉스를 느낄 수도 있었다. 네, 이순자 여사는 본인은 사실 모든 게 다 우월하는데 외모만 좀 밀린다. 그래서 은근히 좀 상당히 좀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회 무슨 부부 동반 모임 때도 은근히 좀 좀 질투도 하고 좀 미르 땡기고 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억하심정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내색을 안 하잖아요. 김옥순에 대해서 항상 단아하게. 그런데 87년 10월 달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노태우 남편이 드디어. 이때 김옥순 여사가 딱 이순자를 보면서 아주 딱 저는 민정당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정말 고생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고 체육관에서 뽑은 대통령은 달라요라고. 요 말을 딱 하는 순간 이순자 여사가 정말 등골이 서늘했다는 얘기를 태도가 바뀌고 그때부터는 이제 성님 부르고 호칭 없습니다. 제국이 엄마. 제국이 엄마. 정말 너무 해보고 근데 싶었어요. 이순자 여사님께서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분인데 천하의 이순자 여사가 자존심 구기고 여러 번 연락을 합니다. 태국에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아주 공손하게 몇 번 간접적으로 해도 절대 그 이후로 만났다는 소식은 영원히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옥순 여사가 이순자 여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지 다 봤잖아요. 이순자와는 반대로만 하자. 이것도 나름 스마트한 전략이네요. 스마트한 전략이죠. 요 반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게 뒤로 빠졌네요. 역시. 야, 한참 멀리. 당시에 청와대 제2부속실이 있잖아요. 여기 제2부속실의 정책이 뭐냐? 영부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기.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워낙 이순자 여사가 많이 나오고 뭐 또 이 한편 이 뭐 나오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언론 노출도 안 하고 가급적 행사 안 가고 한복하고 청와대 식기도 굉장히 수수한 거로 바꾸고 그래서 좀 단아하고 조용한 이미지를 보여주자. 이게 당시에 청와대 제2부속실의 이 김옥순 여사를 관리하는 정책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행동은 이제
이순자 여사 반대로 하고 외모는 유경수 여사 그대로 따라 닮기. 예, 그렇게 내부 전략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쨌든 개인의 캐릭터랑 잘 맞으니까 뭐 그렇게 있겠지. 개인 캐릭터랑 전혀 안 맞는데 그렇게 억지로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개인 캐릭터랑 맞는데 이제 내면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죠. 아, 내면적으로 완전 달라요? 그래요? 앞과 뒤가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이제 그런 모습이 김옥숙 여사가? 이제 베갯머리 송사 뭐 이런 얘기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잠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속삭이면서 청하는 것 요게 이제 베갯머리 송사인데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한 줄이. 만약에 안 들어주면 사정없이 꼬집을 것. 요게 덧붙어야 된다. 원래 의미가. 지금까지 본 걸로 토대로 하면 굉장히 좀 조용하시고 거리를 두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또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요. 베갯머리 송사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외형적으로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하고 다가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면 침대 안에서는 꼬집는 여보 왜 이랬어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콕콕 꼬집은 거죠. 사실 어떻게 하신다는 거 도대체? 꼬집은 얘기는 어떻게 알아? 실제로 꼬집었는지 안 꼬집었는지를. 여사가 얘기한 거 아니죠? 저거 제가 봤죠. 아주 웃으면서 꼬집는 거 있잖아요. 90 몇 년도에 이렇게 신문을 읽었는데 자기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애들, 노태우 전 대통령 애들 다 가르쳤는데 두 영분이 스타일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순자 여사가 좀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어머 저기 뭐 엄청나게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겉이 100이면 속도 100이야 뭐 이런 얘기인데 김옥숙 여사는 굉장히 조용하고 조용한데 속으로 다 챙긴다는 거예요. 과외 첫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딱 집에 가면 전화가 온대. 선생님, 우리의 자리를요 선생님 앞자리로 바꿔주세요. 딱 그런다는 거예요. 살포시. 살포시. 그런 식으로 조용하고 있다가 뒤에서는 본인 다 할 거는 다 챙길 건 챙긴다. 그 정도면 사실 그냥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실제로 이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 이 시절에 육공의 황태자라고 하면 박철원. 그 이제 본인의 고종 사촌. 그 이후로도 사실 오빠, 여동생의 남편 국회의원 시킵니다. 이건 사실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일단 공천 들어가는 것부터가 당연히 목소리가 들어간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옥순 여사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도 제일 정치적인 활동이 없고 조용한 줄 알았는데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두고 재벌 사모들 만나서 서너 명씩 만나서 거기서 돈을 액수까지 나옵니다. 임기 말에는 노태우 정부 임기 말에는 뭐가 안 풀리면 김옥숙 라인을 통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역대 영부인 인기투표에서 최장기간 1위를 차지했던 분이 바로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설문조사에서 갑자기 판도가 바뀝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영부인 1위는 바로 이희호 여사님이신데요. 유경수 여사의 1위를 이희호 여사가 어떻게 뺏을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희호 여사가 1위에 올라갔다기보다는 유경수 여사가 1위에서 2위로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희호 여사가 1등이 된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2017년 조사거든요. 2016년, 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인기가 뭐 바닥으로 떨어질 때 구속될 때인데 그러면은 좋은 영부인 그러면 저 유경수 여사 안 찍죠. 찍던 사람들도.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장기간 1위를 하다가 2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2위를 하던 이희호 여사가 1위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들 김홍걸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조용히 그냥 남편을 위한 내조만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이 천모양처의 모습만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영부인이란 자리가 공식적인 지위도 아닌데 지나치게 또 나서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 균형을 적당히 맞춰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와 일종의 동지적 관계로, 단순히 부부간이 아니고 동지적 관계로 평생을 노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좀 뭔가 새로운 이 여성상을 좀 보여주셨고, 그 당시 모습을 생각하면 이제 감옥에 계신 기간이 뭐 한 5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바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지들, 그런 분들, 가족들을 이렇게 계속 돌봐주시고,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냉철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공인의식이 투철하신 분이었죠. 지금까지 쭉 우리 여사님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직접 뵙고 식사를 같이 했던 유일한 분이 이효 여사님입니다. 네. TV 프로에서 만났다가 사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청와대에 문화예술인들 초대를 했어요. 대통령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손을 꼭 잡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 손 아프죠? 예. 전혀 대화를 아무도 안 나누더라고. 그래서 악수만 하더라고. 유일하게 제가 말을 섞어서 무슨 말 하셨어요? 그 자리 들어오니까 다 물어보는 거야. 무슨 얘기 했냐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나만 얘기를 하니까. 유 여사가 이렇게 웬만큼에고는 상대방 안부 묻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거 야, 원장님 살려주시네. 저도 초등학생 때 TV에서 보았던 영부인이라서 그런지 좀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77세의 나이로 영부인 자리에 오른 역대 가장 고령의 청와대 안주인이시죠. 네. 그리고 또 이화여고, 이화여전, 서울대 사범대, 미국 스칼렛 대학까지 나온 최고 학벌을 자랑하는 엘리트 여성이었다는 얘기도 뭐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예 학교를 못 다닌 여성분들 같은 경우 훨씬 많았거든요. 네네. 아예 초등학교 자체도 못 다닌 분들도 굉장히 많을 때인데 그때 이미 뭐 굉장히 고학력에 특히 여성운동이라든지 인권운동 같은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많이 활동을 하시기도 했으니까 당시에도 지금도 꽤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역대 영부인 중에서 가장 정책적인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이 이효 여사인데 여성부라든지 복지 정책이라 많은 일을 하고 해외 나가서 단독으로 외교에서 연설한 게 3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식사를 해보고 같이 여러 번 이제 만나보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할 때 같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 같이 안 합니다. 그래요? 지켜줍니다. 저도 한번 그 초대받아 갔는데 그때도 이효 여사님이 식사를 같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프란체스카 여사는 같이 얘기하지 않죠. 근데 한 번은 주일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으니까 여사님 좀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주일 대사 잘렸습니다. 그래요? 네, 잘렸어요.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효 여사에게 뭐 부족한 점이 뭐 있다던데 그게 뭡니까? 글쎄 뭐 이거를 좀 뭐 부족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들 셋 중에서 앞서 보셨던 삼남 김홍걸 전 의원만 본인의 배로 나온 아들이고 이게 김홍일 전 의원하고 김홍업 전 의원은 전처 소생이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 당시 사춘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이 상처받을까 봐 막내 본인이 배로 나온 김홍걸 막 대놓고 이뻐하지도 못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한테는 일부러 더 가서 막 친해지려고 더 일부러 잘해주고 그런 걸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어린 아들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점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오래돼서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철이 없는 이제 6살, 7살 이럴 때 형들보다 저한테 조금 더 엄한 그런 모습이 있으셔가지고 왜 나만 그러냐고 뭐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괜히 또 저희 형들한테는 차별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하시고 저는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러셨던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가택연금 당하다 보면 아무데도 못 가고 집안에만 뭐 몇 달씩 갇혀 계신 적도 있었지만 흐트러진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이신 적이 없는 게 항상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마다 넥타이 매고 정장을 딱 차려입고 갈 곳은 없지만 서재라도 가셔서 일을 하시도록 이제 아버지께서 좀 나태해지거나 축 처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배려를 하신 것이 아니었나. 집안에만 있는데도 이 잘 다려진 넥타이 그리고 정장 뭔가 이 남편의 기를 살려주면서도 좀 너무 나태해지지 말아라라는 어떠한 그 동반자, 동행자로서의 충고도 살짝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굉장한 비하인드가 있다고요? 그 전화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받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하죠.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네. 이호 여사는 전화가 오면은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왜요? 탄압받을 때? 그러니까 사실 DJ가 이 대통령이 되기 전 정말 다사다난한 수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호 여사까지 24시간 감시와 도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교동 집에 전화만 오면 이호 여사가 받자마자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도청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보안에도 굉장히 철두철미한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지인들과 연락도 거의 끊고 살았을 정도로 굳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부인의 내공이 어느 영부인보다 산탄하다. 같이 이제 유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만약 독재를 한다면 내가 먼저 사도하겠다. 이런 멘트를 그냥 그 유세 현장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김대중의 부인이 아닌 거예요. 함께 가는 정치적 동반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2호니까 만약 이 사람이 독재를 한다 그럼 나부터 거기에 반대를 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호 여사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끝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DJ는 이 여사보다 먼저 눈을 감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고운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요. 그 장갑은 바로 이호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남편이 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땀 한 땀 직접 뜬 털장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호 여사가 남편에게 쓴 마지막 편지는 가시는 길 혼자 외롭지 말라고 영원히 잠든 DJ 품속에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같이 살면서 나의 잘못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늘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하며 애껴준 것 참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한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서로를 이렇게 위해주는 두 분의 관계를 생각하니 아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오늘은 그 대한민국 영부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떤 덕목을 갖는 게 우리 영부인으로서의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영부인은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내의 품으로 두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품에 더 있게 하라. 좋은 말씀이네요. 그죠? 저는 영부인의 가장 큰 덕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영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사람은 나라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그냥 덕목 따위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하. 영부인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나는 자연인이다. 가장 알맞은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